우리 반려견의 심한 분리불안 때문에 외식도 못 하신다고요? 약속도 못 잡으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편히 나가셔도 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진짜 킬레 교육도 하고 기다리 교육도 하고 분리불안이 좋다는 교육들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정말 심각한 분리불안을 가진 친구들까지도 교육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를 반려를 해봤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렸고 훈련사도 아니었고 주변에 떠도는 블로그나 어디 TV에 나오는 영상만 보고 따라했던 게 전부였어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호자님. 저는 다른 영상들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 속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호자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일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 애 산책도 시켜주고 지금 이 분리불안 때문에 내 심리적으로도 엄청 고통이고 너무 힘든데 내가 뭘 더 바뀌고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그게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는 건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싶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시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얘기부터 할게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복근 운동, 상체 운동, 하체 운동, 러닝, 뭘 해야 될까요? 우린 보통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가 되고 있지 않는 건지, 그게 호르몬 때문인지, 생체 시스템 때문인 건지, 어떤 부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건지를 알아야 그 뒤에 어떤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또는 식단을 바꾸거나 식이 습관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돈 버는 일이 뭐가 있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게 돈이 된다던데, 저게 돈이 된다던데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돈이라는 건 가치가 환산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 마인드 세팅부터 바뀌어야 다이어트를 하든 돈을 벌든 우리 아이 분리불안을 개선하든 첫 단추부터 잘 꿰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애착관계와 적절한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환경 조성과 반려견 인지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보호자님이 사라지는 걸 오히려 좋아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스텝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는요, 애착관계 형성과 적절한 좌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고요. 다이어트에서 내 신체 시스템을 아는 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거, 그것과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물 간의 어떤 관계 형성,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요, 총 3가지의 애착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안정애착입니다. 안정애착은요, 적절한 사랑을 받고 규칙성 있고 일관적인 상대방의 태도에 신뢰와 편안함을 갖고 애착이 형성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안정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어디로 사라지든 나 말고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신뢰와 편안함,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불안감이라는 파도가 많이 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불안정, 불안애착이에요. 자, 이 경우가 분리불안과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애착 형태인데요. 동물과 동물 사이에 신뢰가 조금 부족한 상태, 이 신뢰라는 거는요, 일관성 있는 태도나 어떤 규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예를 들어 산책을 갈 때에도 산책 나가기 전에 문에서는 잠깐 멈췄다 나가고, 밥을 먹을 때에는 밥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차분히 기다리고 있고, 보호자님께서 먹어? 라는 신호에 맞춰서 밥을 먹거나, 예를 들면 이런 규칙들이 삶 속에서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책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을 먹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인지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그게 결국에는 불안정성, 불안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파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예민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애착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피 애착인데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약간 정이 떨어진 거예요. 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 정이 떨어지고 난 이제 쟤 필요 없어. 몰라. 그냥 다 회피.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요, 사랑을 많이 받지 않고, 그리고 좀 학습된 무기력이 되게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 회피 애착 자체도 좋은 애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리불안은 없을 수 있는 애착 형태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요 불안정 불안 애착이 아니라 안정 애착을 만들어주는 걸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자, 일단은요 2019년에 스웨덴 린셰핑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58쌍의 반려가정의 스트레스를 조사했던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가장 중점적인 건 뭐냐면요, 강아지의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투영된다? 그것보다 사람의 스트레스, 사람의 코르티솔 지수가 강아지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친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이 강아지에게 안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점점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정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포인트죠.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일관성 있고 규칙성 있는 삶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보호자님의 차분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반영해 주면서 말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도 생기고 어떤 경험들의 반복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가장 큰 거는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가장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냥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벽 안에서 갑자기 치치치치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칠게요. 지금도 소름이 돋았어요. 자, 내가 아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요. 벽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야! 너 누구야?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떠드나 보다, 아니면 멍멍, 야옹, 아니면은 뭐 찍찍, 소름은 돋겠지만 쥐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님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 속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관성 있고 규칙이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잠잠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책을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는요, 무조건 멈췄다가 보호자님이 가자 라는 신호에 맞춰서 그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식사 시간에는요, 밥그릇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 앉아나 엎드려를 시켜준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먹어 라는 신호에 먹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지금 집 바닥에 장난감이 있다면요, 싹 정리해 주시고요, 보호자님께서 장난감을 꺼내는 순간 놀이를 해주시고, 그리고 놀이가 끝나는 순간 다시 장난감을 정리해주는 형태로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게 지금 분리불안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뿐만 아니라요, 이 일상 속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뭐 10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산책 매번 나갈 거고요, 밥 매번 먹을 거고요, 놀이 시간도 분명히 가질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에 있어서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이 규칙이 만들어진 순간부터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요,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문 열면 튀어나갔던 아이를 못 나가게끔 막아줘야 되기도 할 거고요, 밥을 내려놓으면 바로 먹었던 친구를 잠깐 기다려 제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집에 내 장난감들이 바닥에 막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것도 속상한데 내가 놀고 싶을 때마다 노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이 놀이를 시작해줘야 놀 수 있고, 놀이를 끝내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보호자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놀이가 끝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낯설기도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규칙들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 아이들은 적절한 좌절이라는 걸 겪게 돼요.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나는 빨리 산책 나가고 싶은데 못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놀이를 하고 내 마음대로 놀이를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왔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야지 직성이 풀렸는데 그게 안 된대요. 우리 아이들은 적절한 좌절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적절한 좌절이 주는 힘이 아주 큽니다.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요, 우리 아이들은 보호자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부터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는 독립성을 얻을 수 있는
자그마한 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실험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해준 가정이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 라고 제안을 해주면서 성장한 아이들의 가정. 이 두 가정에서 큰 아이를 비교를 했을 때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예민하지 않게 살아가는 쪽은 후자였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하고 통제를 한다는 게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스트레스 받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저는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규칙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제 규칙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의 삶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극복하지 못하는 엄청난 예민도를 갖게 되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 분리불안의 씨앗을 점점 더 키우고 분리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산책, 밥 먹기, 놀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적용해 주시면 좋은 거는요.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무릎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원래 무릎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내가 올라와 있는 동안 쓰담쓰담도 해주고 아이뻐 하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했다라고 하면요. 오늘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쓰담쓰담은 한 2번에서 3번까지만 하고 끝. 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정도로만 물리적으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날 우리 무릎 위에 있던 아이를 무릎 위가 아니라 다리 사이 정도에 두고 그 다음에 터치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내 다리 사이에서 알아서 쉬어 라고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날에는요. 다리 사이에 있었던 친구를 이제 슬쩍 내 다리 옆으로 두는 거예요. 옆으로 두고 쓰다듬지 않고요. 옆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그거는 아니야. 옆에 있어. 라고 살짝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살이 붙어있던 걸 조금 더 떨어뜨려 줄 수 있겠죠. 살짝 더 떨어뜨려 준 상태에서 붙으려고 하면은 베개를 하나 더 끼워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신체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게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점점 방석이라든지 캔넬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좌절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고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규칙을 설정해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1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보호자님께서 감정을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때 아니면 우리 아이 산책 나가기 전, 밥 먹기 전, 놀이하기 전 이럴 때 아이가 잘 안 따라온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잘 따라왔을 때 적절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도 너무 과하게 해주시는 건 좋지 않아요. 보호자님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탄탄하고 안전한 기둥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기둥이 어쩔 때는 불같이 타오르고요. 어쩔 때는 신나게 흔들렸다가 또 어쩔 때는 딱딱하게 굳고 어쩔 땐 너무 차갑고 이렇다 보면은 이 기둥이 나를 잘 지탱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또 이 기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불안해, 힘들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은 감정 상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감정 상태를 우리 사람은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인위적이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일관성 있고 차분하게 아이를 대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할 때는요, 가능하면 아이가 불안해할 정도의 떨어지고 멀어지고 사라지는 경험은 많이 안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보호자님 뭐 출근하실 때나 피치 못할 상황으로 아이랑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떨어지는 순간과 만나는 순간에는 항상 잔잔하게, 우리 이런 말 해요. 떨어지거나 만날 때 드라마틱하게 하지
하지 마세요. 다이나믹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요. 떨어질 때 미안해, 어떻게 또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갔다 올게, 이렇게 갔다 오는 거. 굉장히 슬픈 드라마를 찍고 비련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떠나거나, 또 다시 만날 때는 보호자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애기 쓰담쓰담하고 아유 기특해 하면서 대반전의 드라마처럼 엄청 다이나믹한 또 감정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떨어짐과 만남이 엄청난 이벤트가 돼버려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해요. 아내나 남편이 출근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출근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출근하면 어떡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갔다 와 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녀오셨어요, 아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다녀오셨어요, 왔어? 우리 밥 먹자, 아까 뭐 택배 하나 왔더라고, 확인해봐.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죠. 그런 모습을 아이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나갈 때도요, 그냥 갔다 올게, 쉬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갔다 왔을 때에도 갔다 왔어, 밖에서 요런 냄새들 묻혀왔어, 냄새 좀 맡아봐, 그래,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쉬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포인트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보호자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1번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더 일관성 있는 모습, 더 올바른 규칙들, 그리고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독립심을 줄 수 있는 연습, 이 부분이 탄탄해져야 이 넥스트를 했을 때 아주 수월해진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정이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규칙에 물리적으로 떨어지기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이 첫 번째 과정은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다른 교육을 하며 우왕좌왕하기보다 일단은 1번을 탄탄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환경 조성과 인지 개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요, 반려견과 사람이 온전하게 잘 연결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삶의 온기가 가득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온기라는 얘기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쉽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 한켠에 있는 빈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득 채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호자님들이 그런 온기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채워진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랑 살아가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우리 보호자님과 반려견의 삶에 오늘도 온기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